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단 착각, 저자는 토드 로즈,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서문,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에 의해 더 자주 고통받는다. 세네카, 뉴욕주 이턴의 우체국에는 매력적인 가짜 등대가 딸려 있다. 우체국 건물이 타워 주유소였던 시절에 영광 한 자락을 간직하고 있는 상징물이다. 빨간색과 흰색으로 마치 이발소 간판처럼 칠해져 있는 등대는 눈길을 확 잡아끈다. 뉴욕주의 깊숙한 녹지 한가운데 고작 수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 이 2층 건물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약 100여 년 전 이 등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을 목격한 산 증인이기도 하다. 1928년 사라쿠스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인 리처드 샹크가 이 말로 이사를 왔다. 샹크는 사회심리학이라는 최신 학문 분야를 연구하던 초창기 인물 중 하나로 어떻게 사람들은 개인적 견해를 형성하는가를 연구 과제로 삼고 있었다. 샹크는 이턴을 연구 대상으로 택했는데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알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시 생활의 번잡함과 거리가 있는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본인의 연구의 안성만춤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작은 마을이 흔히 그렇듯 엘름 홀로우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지대했다. 모두가 모두를 입방아에 올리고 살았다. 네 집 자식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걸어온다거나 누가 옆집 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사과청을 담갔다거나 아무개가 밤에 허둥대다가 나무 등치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장면을 반드시 목격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3년간 그곳에 살면서 상크는 엘름 홀로우의 주민들과 친근해졌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어 갔다. 엘름 홀로우 사람들은 샹크가 그들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샹크와 그의 아내를 데드웨스트에서 온 학자가 아닌 토박이 주민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샹크 부부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했고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며 속 깊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샹크는 노트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의 질문은 공적인 행위와 사안들에 대한 것이었다. 세례는 머리를 물에 담가야 할까요? 아니면 물을 뿌리는 걸로 충분할까요? 일요일에 영화관에 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카드 놀이를 해도 될까요? 공적인 답변은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일치했다. 샹크가 조사한 사람 대부분은 심지어 브릿지처럼 머리를 쓰는 게임조차도 트럼프 카드를 쓰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름 홀로우에서 1년을 보내고 나니 상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엘름 홀로우 사람들의 실상은 그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영 딴판이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든 엘름 홀로우의 성인 대부분의 사생활은 술과 담배와 트럼프 카드 놀이로 흥겹게 얼룩져 있었다. 이러한 위선적 행위는 상크에게 커다란 질문으로 다가왔다. 본인들이 해보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잘 알면서
공동체가 특정 행위를 금기시하거나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샹크는 마을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 표리부동한 태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샹크가 던진 질문은 실로 대단했다. 공공의 의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엎을 뿐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쓰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대체로 담배, 술, 브릿지 게임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대답은 이랬다. 다들 그런 건 죄를 짓는 일이라고들 하겠죠. 이렇게 실상이 드러났다. 엘름 홀로우 사람들 중 무려 77%는 본인이 카드 놀이를 즐기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반대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침묵하는 다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 3분의 2가 동일한 악행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들끼리는 서로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심지어 젊고 열성적인 침례교 목사 팩슨티스도 그랬다. 공적으로는 아주 강한 근본주의적 태도를 역설하면서 사석에서는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자유주의자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종교나 그 밖의 여러 주제에 대해 물어봐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됐다. 가령 이웃마을과 공동으로 고등학교를 세울지 여부를 두고는 논쟁이 과열되어 주먹다짐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적 의견과 사적 의견의 사이에 이 심각한 괴리를 두고 고심하던 샹크는 사람들이 적당히 마을의 대세를 따라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규칙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이토록 작은 마을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는 걸까? 샹크가 솔트 여사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알게 된 건 그 무렵의 일이었다. 솔트 여사는 부유한 미망인으로 팩슨 목사 이전에 마을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딸이기도 했다. 이 지역의 역사와 윤리를 한 몸에 담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교회 재정 중 가장 큰 부분이 솔트 여사의 헌금에서 나오고 있었으므로 팩슨 씨는 솔트 여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솔트 여사는 꼬박 한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들어주고 있었다.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솔트 여사가 행동 지침을 결정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따랐다. 샹크는 이렇게 서술했다. 솔트 여사는 열정적인 여성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거리낌 없이 표출해왔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솔트 여사의 말을 들은 후 실제로 그 주장에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마치 신탁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솔트 여사가 세상을 뜨고 나니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목사와 그의 아내는 브릿지 게임을 하는 파티에 참석해 대놓고 트럼프 카드 놀이를 했다. 마치 산불처럼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이 엘름 홀로우에 번져나갔다. 목사가 브릿지 놀이를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해도 괜찮다는 걸 서로 확인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솔트 여사의 마법이 깨지고 만 것이다. 리처드 상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엘름 홀로우 주민들은 솔트 여사가 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솔트 여사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조차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목소리 큰 소수가 집단 전체를 잘못 대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상크 박사는 앞으로 우리가 집단 착각이라 부르게 될 현상을 탐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집단 착각이란 한마디로 사회적 거짓말이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 다수가 특정한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넘겨짓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집단 착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원한다고 착각하는 답을 따르기만 할 경우 결국 모든 이가 아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다. 집단 착각이 만들어내는 흑마술인 셈이다. 집단 착각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안데르센 1837년 발표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허영심이 강한 임금님에게 임금님을 위한 멋진 옷을 마련했다며 사기꾼 두 사람이 찾아왔다. 사기꾼들은 그 옷이 매우 아름답지만 오직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누구도 멍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다른 모든 이들이 사기꾼의 장단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옷은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결국 임금님은 거우 벌거벗은 채 위풍당당한 태도로 마을을 가로질러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 진실을 말하면서 주문은 깨진다. 집단 착각에 빠진 현대인.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다음 중 무엇을 정답이라 택할 것인가? A. 본인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룰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B.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커리어를 쌓거나 유명인사가 될 때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답이라 택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는 A를 답이라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택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은 2019년 내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퍼플레이스에서 실행한 연구에서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보니 응답자 중 97%는 A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92%는 대다수가 B를 답으로 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연구진은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벗겨내고 진정한 마음속 의사와 우선순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격, 인간관계, 교육처럼 삶의 질과 밀접한 요소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을 바라볼 때는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부나 지위, 권력 같은 경쟁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었다. 좀 더 세심한 논의를 위해 명성이라는 요소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연구는 성공의 요소로 총 76개의 선택지를 제시했고 응답자들은 그중 유명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명성의 순위는 거울 끝으로 굴러 떨어졌다. 사실이 그렇다.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인들은 유명해지고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미국인들이 모두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양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퓰레이스가 실행한 이 연구의 함의는 분명하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의미 있고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춰 스스로를 마치 꽈배기처럼 꼬아대고 있는 것이다. 버플레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 착각은 개인적 성공 외의 분야에서도 발견되었다. 연구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의 성격,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감, 심지어 형사법 체계와 교육, 의료 등 공적 제도의 목적에 대한 관점에서 집단 착각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들의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집단 착각이 난무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한 곳은 버퓰레이스만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학자들은 지구 곳곳 모든 사회의 다양한 구석에서 집단 착각을 발굴해내는 중이다. 집단 착각은 전쟁, 기후변화, 정치 등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눈에 색안경을 씌운다. 우리의 윤리적 행동 양식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음식을 택할지도 집단 착각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가족 친화적 정치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인들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 착각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사실은 모두가 원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다. 편견은 집단 착각에 의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나쁜 소식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다른 중국인들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지녔다고 여기는데 이는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감정보다 훨씬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남자들이 출산 휴가를 쓰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이 출산 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제로 훨씬 적은 숫자만이 출산 휴가를 이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실제보다 훨씬 극단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 지으면서 정치를 양극화하며 갈등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학생 운동선수들은 높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성적에 개의치 않고 운동만 한다는 생각에 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성적을 망친다. 이런 식으로 집단 착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집단적인 편견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커져 갔고 급기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게다가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가령 정치에서 벌어지는 남녀 갈등 문제를 살펴보자.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에서 여성들은 심각하리만치 과소대표되고 있다. 성차별 때문이라는 쉬운 답은 이 문제의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퍼플레이스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여성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좋은 미국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자 중 79%가 동의한 바 있다. 질문의 범주를 지역, 주 혹은 국가 단위의 선거 전반으로 넓혀보니 여성들이 받는 지지는 남자들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자 후보는 남자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묻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저 후보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리자이나 베이트슨 역시 비슷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성별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자질을 지닌 상대편 후보자가 백인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백인 남성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선거는 승자 독식 게임인 만큼 유권자들은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를 묻고 따지는 게임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적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차별주의자지. 그러니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인 남자를 후보로 세워야 해. 집단 착각의 문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차별과 거리가 먼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넘겨짚으며 결국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한 채 성차별에 일조하고 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아벨란차 인사이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응답자들은 1위로 조 바이든, 2위로 버니 샌더스, 3위로 엘리자베스 워런을 꼽았다. 하지만 조사기관이 질문을 바꾸자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만약 요술 방망이를 쥐고 누군가를 단번에 대통령 자리에 앉혀줄 수 있다면 누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러자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베이트스는 이 현상에 전략적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트슨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를 향한 비호감이 아니다. 직접적인 편견과 달리 전략적 차별은 어떤 후보의 정체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후보에게 기부하지 않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돕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같은 자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백인 남자가 흑인 여자나 백인 여자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흑인 남자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집단 착각의 영향력은 정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사회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 집단 착각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아무거나 꺼내 보시라. 그러한 주제들 중 적어도 절반 이상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넘겨짚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다. 그나마도 이러한 집단 착각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그 파괴적인 힘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집단 착각을 손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집단 착각이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수는 왜 침묵하는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손을 씻으십니까? 1989년 59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서관 화장실 이용 설문조사의 핵심 질문이다. 이들 중 31명은 연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 28명은 설문에 응답했지만 연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들 모두는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는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손을 씻는 비율은 달랐다. 연구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 중에는 77%가 손을 씻은 반면 연구자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들은 고작 39%만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갔다. 별 한심한 실험도 다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집단 착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보다 잘 보여주는 실험도 드물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른 이가 지켜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행동을 조율하고 싶은 충동, 사회학자들이 흔히 수능 편향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2016년 연구자들은 비실험자에게 150개의 각기 다른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영상을 이용해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음식은 브로콜리처럼 영양이 풍부한 것에서 사탕 같은 정크푸드까지 다양했다. 비실험자들은 이런 이미지를 보는 즉시 그 음식에 대한 호감을 1에서 8까지 숫자로 불러야 했다. 그렇게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난 후 비실험자들은 그들보다 앞서 200명의 비실험자가 매긴 점수를 보는 과정을 거쳤다. 비실험자가 매긴 점수가 집단의 점수와 같으면 같음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매긴 점수와 남들이 매긴 점수가 얼마나 다른지 제시되었다. 이렇게 모든 음식에 점수를 매기고 그것이 전체 집단의 점수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나서 비실험자들은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평가 과정에서 비실험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에 대한 선호를 집단의 평균과 가까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능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행동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음식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두뇌에서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역할인데 이 반응 역시 집단 수능에 따라 달라졌다. fMRI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 처음에는 건강한 음식인지를 판단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선호도를 판단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사실 그들에게 제시된 집단의 선호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집단의 성향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숫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실험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수능 편향이 지닌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반응한다. 그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마치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지구의 중력 마냥 군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은 여기서 탈출 불가능해 보인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은 탈출 불가능한 듯하다. 설령 집단의 선호라는 것이 완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뜻을 오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기대를 잘못 알고 거기에 순응해 버릴 위험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수에 순응하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집단 환상에 소나기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고백하건대 나 또한 작게나마 집단 환상에 빠진 적이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퍼져나갈 당시 화장지 사재기 행렬에 동참했던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던 잘못된 소문을 믿고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마트에 줄을 서서 화장지 재고를 독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북미 지역의 화장지 생산자들이 재고 부족 상태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휴지를 쌓아둬야 한다며 달려들기 시작하자 경쟁이 시작되고 말았다. 그러한 집단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화장지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그러니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나처럼 생각하는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나처럼 행동하면서 집단 환상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나라가 휴지 사재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재기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마트의 매 대가 정말로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 착각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사회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래 문장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집단 착각에 빠져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짚어볼 수 있다. 사회학자 윌리엄 아이작 토머스와 그의 부인인 도로시가 1928년 제시한 이른바 토머스 정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로 정의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죽은 개가 낫고 한쪽 발로 콩콩거리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녀라고 믿는다면 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장실 휴지가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에 실질적인 근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한 믿음에 따른 결과만큼은 현실화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내재된 수능 평양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착각과 연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집단 착각 속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을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인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 탓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판단력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신기술이 우리를 다윈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시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초창기 시절 동안 제게는 모든 이에게 목소리가 주어지고 힘없는 자들도 발언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1919년 10월 저커버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저 논리에 따르자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지금 집단 착각은 완전히 박멸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낸 일에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곤 했다. 오늘날 집단 착각은 전 지구적 규모로 과열되어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앨름 홀로우에 살던 솔트 여사의 시절에는 집단 착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게 기껏해야 낡은 종교적 전통과 지역의 역사에 매달리는 것 정도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을 해낼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기존의 관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계로 열혈 추종자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으니 말이다. 트위터에 수십만 명의 솔트 여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가 다수의 견해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회의하게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집단 착각은 더욱 증폭되고 스스로 침묵을 택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집단 착각의 공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집단 착각은 우리 사회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깊고도 불안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마치 이상한 악몽에 사로잡힌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고 왼쪽은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은 왼쪽이 된 것만 같다. 우리 사이의 가치관이 마치 하루아침에 전부 뒤집힌 듯하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좌절하고 서로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채 신뢰를 잃어갔다. 세상이 마치 미친 건지 우리가 미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의심한 채로 살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이 음모론의 성체를 쌓아 올린 채 우리의 개인적 행복과 국가적 번영을 위험에 빠뜨리며 신뢰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어떤 법을 만들거나 신기술을 도입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집단 착각은 자유로운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다. 자유로운 사회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현실을 공유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나누며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집단 착각을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다. 나쁜 소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이다. 집단 착각은 결국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개개인의 노력으로 거짓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일 것이다. 올바른 도구를 손에 들고 현명하게 휘두른다면 우리는 집단 착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실에 앉아 설문지를 작성하던 중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 환풍구에서 회색 연기가 스며들고 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짐을 챙겨 나가면서 건물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자. 같은 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설문지를 풀고 있다. 타는 냄새를 맡고 환풍구에서 나오는 연기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놀라울 정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몇몇 사람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부채질을 하며 연기를 몰아내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에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4분쯤 지나니 연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숨쉬기도 어렵고 기침이 나온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연기가 느껴지냐고 물어보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어깨를 으쓱 하더니 설문지에 고개를 박는다. 의아한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 라테네가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75%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를 알리러 갔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학생들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과 보조를 맞췄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를 알리러 간 사람은 38%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왜일까? 간단한 답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종종 순응하곤 한다.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한다. 그럴 때 우리의 뇌에서는 공포에 반응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군중에게 굴복하고 만다. 다수 의견을 추종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킴으로써 실패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고립된 기분을 느끼며 개인적인 책임 역시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의 행동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전직 수학 교사로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안타나스 모쿠스는 사회적으로 어색한 상황에 놓일 것 같다는 공포심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다. 모쿠스가 가 시장이 되었을 무렵 보고타는 콜롬비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1991년에서 1995년 사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2%나 상승했다. 특히 무단횡단이 문제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콜롬비아의 도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던 것이다. 당시를 돌이켜보며 모쿠스는 콜롬비아의 교통이 혼란스럽고 위험했다고 묘사했다. 교통경찰의 부패는 그런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모쿠스는 극단적인 해법을 취하기로 했다. 교통경찰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광대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이다. 형형색색의 옷과 펑퍼짐한 바지에 나비 넥타이를 맨 20명의 전문 광대가 동원되어 횡단보도를 잘 지키는 보행자들을 조용히 칭찬하고 교통규칙을 어기는 보행자들은 놀려대기 시작했다. 번잡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운전자들을 놀림감으로 만들기도 했다. 얼굴을 하얗게 칠한 채 과장된 몸짓과 동작을 하며 광대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제대로 쓰고 차선을 지키라고 훈계했다. 흔히 저지르는 교통규칙 위반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광대들은 지적받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쿠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게 집에서 혼자 벌금 용지를 받아들고 아무도 모르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쿠스가 옳았다. 수치스러운 일을 혼자 겪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할 것인가? 보고타 시민들 중 대다수에게는 후자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머자나 전직 도로 경찰들 중 일부가 재교육을 받고 교통광대가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어 나중에는 교통광대의 숫자가 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모쿠스에 따르면 말도 하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는 광대들은 2배로 비무장 상태였던 셈이었다. 이렇게 힘없는 광대들이 사회의 위험한 형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맞물려 교통광대 프로그램은 실로 마법과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10년 동안 보고타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50% 이하로 내려온 것이다. 이는 따라쟁이의 함정에 빠지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고 사회적 정보를 통해 우리가 사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그리 자주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집단의 행동에 대한 오해는 너무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집단 착각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